어머니, 돈도 한 푼 없는 주제에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왜 이렇게 양심이 없어요? 며느리 하네리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라.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다들 조용히 일만 잘해요. 유독 어머니만 왜 그렇게 유별나요? 진짜로? 진짜로 여태 그런 존재로 날 생각했었던 거야? 박혜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5년간 참고 또 참아왔던 그 무언가가 한계점에 다다라 끊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자식 하나만을 바라보고 바늘로 생을 꿰매며 살아온 세월이 단 한마디에 허물어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72년 인생을 통틀어 박혜순 할머니가 가장 무서운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그럼 사연 보름달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박혜순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2세의 몸으로는 결코 가벼운 일상이 아니었지만 그는 묵묵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6년 전 서울로 올라온 이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루틴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들 민재의 도시락이었습니다. 혜수는 냉장고를 열며 어제 남은 반찬들을 살폈습니다.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조린 감자. 그의 손은 35년간 봉제 공장에서 단련된 만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바늘로 천을 꿰매던 그 섬세함이 이제는 도시락 한 칸이를 채우는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려면 외식보다는 도시락이 최고라며 민재는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민재의 회사 동료들은 늘 그의 도시락을 부러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시는 도시락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정작 민재는 집에서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마친 뒤에는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민재의 와이셔츠, 해리의 블라우스, 하온의 교복과 체육복까지 4인 가족의 빨래는 매일같이 산더미였습니다. 혜수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밥을 지었습니다. 현미와 찹쌀을 7대3 비율로 섞어 지은 밥. 이건 역시 6년간 변하지 않은 비율이었습니다. 6시 30분이 되면 집안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며느리 혜리였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 혜리는 언제나 이 인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마음이 따뜻해졌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혜수는 이 말에서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혜리는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메이크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립스틱,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혜리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혜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하루 종일 앞치마를 두르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온아, 일어나야지. 혜순이 손자의 방으로 들어가자 하온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유치원생이 된 하온은 여전히 잠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5분만 더. 그러면 학교 늦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얼른 일어나자. 하온은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혜순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손자의 잠든 얼굴을 깨우는 일 그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탁은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혜수는 가족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의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하온의 이 한마디에
혜순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6년간 이 집에서 들은 말 중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민재는 묵묵히 밥을 먹었고 혜리는 시계를 보며 서둘렀습니다. 어머니, 하운이 유치원 데려다 주시죠. 그래. 걱정 마라. 하온이 다니는 유치원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중간에 큰 찻길이 있고 위험한 골목길이 몇 군데 있어서 혜순이 항상 등원을 시켜주었습니다. 유치원생인 하온에게는 아직 혼자 다니기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뒤 혜순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널기, 장보기. 끝없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혜순은 걸레질을 하며 문득 군산에서의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조그만 집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버겁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혜순만의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품들과 군산 집 사진, 그리고 오래된 바늘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이곳에 앉아 바늘질을 할 때만 혜순은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자신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저녁 준비였습니다. 민재는 회사에서 지쳐 돌아왔고 혜리는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웠습니다. 하온만이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가족 사진 그리기 숙제했는데 내가 할머니를 제일 잘 그렸어. 이런 말을 들을 때면 혜수는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일까? 밤 10시가 넘어서야 혜순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모든 가족이 잠든 후 혼자 남은 거실에서 혜순은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6년간 이어진 이 일상 속에서 혜순은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혜순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어있던 진실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6년 전 군산의 작은 집에서 울려 퍼진 전화벨 소리는 박혜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남편 김상철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혜순은 혼자서 저녁밥을 차려놓고 남편이 앉았던 빈 의자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들 민재였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한 지 3년 된 민재는 평소보다 유난히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혜수는 수화기를 들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안부를 묻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롭죠? 민재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5년간 함께했던 남편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밤이면 남편이 코 고는 소리가 그리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엄마를 모시려고 해요. 그동안 너무 멀리 있어서 효도다운 효도를 못했는데 이제 가까이서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혜리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했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뭔가 결심에 찬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큰 결단을 내린 것처럼 자신이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민재의 이 말에 혜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던 자신을 아들이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혜순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아들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엄마도 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저희 셋이랑 엄마랑 행복하게 잘 지내봐요. 민재의 말은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것처럼 들렸습니다. 혼자 지내는 어머니를 걱정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혜순 또한 아들은 물론이고 조금 있으면 태어날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혜순은 며느리 혜리가 결혼 초기 얼마나 예의 바르고 착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 군산까지 내려와 문안 인사를 드리고 어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진심 어린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혜순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혜순은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못된 것 같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엄마가 혼자 계신 게 걱정돼서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순은 망설였습니다. 60여 년을 살아온 군산을 떠난다는 것, 친구들과 이웃들을 두고 서울로 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면, 민재야, 엄마가 가서 폐가 되지는 않을까? 무슨 소리세요, 엄마? 가족인데 무슨 파요? 엄마가 계시면 저희가 든든하죠. 혜순은 하룻밤을 꼬박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유품들이 가득한 집, 35년간 정들었던 봉제 일터, 매주 만나던 친구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서울로 간다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다음 날 아침 혜순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차를 한 잔 올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아들이 모시고 싶다는데 손자도 봐달라고 하고.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혜순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 나는 어디 있든 널 지켜볼 테니까. 그날 저녁 혜순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갈게. 정말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민재의 기쁨이 가득한 목소리를 들으며 혜순은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기뻐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준비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혜순은 35년간 모았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옷들, 함께 찍은 사진들, 오래된 그릇들,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아까운 것은 남편과 함께 가꾸던 작은 텃밭이었습니다. 이웃들과 친구들은 혜순의 결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특히 절친 이정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혜순아, 아들이 효자네.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겠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너 복 있다. 혜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날 혜순은 기차 안에서 떨리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작. 60대 중반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니 설렘이 앞섰습니다. 민재와 혜리가 서울역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혜리는 임신 6개월의 배를 부르며 혜순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때 혜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혜순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합가 제안이 사실은 며느리 혜리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6년간 무급 가사도우미이자 무급 육아도우미로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 생활 3개월째 박혜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일상은 군산에서의 적막한 혼자만의 시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며느리 혜리의 임신이 본격화되면서 혜순의 역할도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9개월에 접어든 혜리는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혜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아이를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순 자신도 민재를 임신했을 때 그 고통을 겪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틀려서. 혜리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혜순이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 냄새조차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혜순은 안쓰러운 마음에 혜리의 이마를 쓸어주며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혜리야.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부터 혜순의 진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민재 도시락을 싸고 혜리가 먹을 수 있는 담백한 음식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하는 며느리를 위해 생강차를 끓이고 소화가 잘 되는 죽을 쑤었습니다. 35년간 봉제일로 단련된 손은 이제 가족을 돌보는 일에 온전히 쓰였습니다. 혜리는 혜순의 정성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 속에는 묘한 당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이 모든 일을 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전 이제 들어가서 좀 누울게요. 뒷정리 좀 부탁드려요. 혜리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혜수는 뿌듯함과 동시에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맙다는 말 속에서 당연히 해주셔야죠라는 뉘앙스가 은근히 묻어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혜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임신한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니 자신이 너무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집안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혜수는 산후조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미역을 넉넉히 사두고 산모에게 좋은 한약재를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군산에서 키워온 정성과 경험이 모두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하온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를 처음 안아본 순간 혜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자를 품에 안은 그 순간 서울로 올라온 모든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혜리는 병원 침대에 누워 혜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혜순은 며느리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니.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문제는 퇴원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혜리는 산후조리를 하며 아기 돌봄을 전적으로 혜순에게 맡겼습니다. 초보 엄마라서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혜순이 보기에는 단순히 경험 부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밤에 아기 울음소리 들으면 잠을 못 자겠어요. 혜리의 이 말에 혜순은 의아했습니다. 자신도 처음 엄마가 되었을 때는 밤잠을 설치며 아이를 키웠는데 며느리는 처음부터 그 부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 중이니까 몸이 약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혜리야. 엄마가 할 테니까 푹 쉬어라. 그렇게 신생아 하온이의 밤낮 돌봄이 혜순의 몫이 되었습니다. 기저귀 갈기, 분유타기, 밤중 수유. 72세의 몸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너무 사랑스러웠기에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직장에서 돌아와 아내와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세요. 엄마 덕분에 해리도 푹 쉬고 회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민재의 말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당연히 엄마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혜수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아직은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산후조리가 끝났다며 직장에 복귀했지만 아기 돌봄은 여전히 혜순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하는 동안 하온이 좀 부탁드려요. 이 말이 점점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온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분유를 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워주고 달래주고 마치 하온이의 진짜 엄마처럼 모든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리가 회사 동료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우리 시어머니가 다 해줘. 밤에 깨서 분유 타는 것부터 기저귀 가는 것까지 전부. 난 그냥 출근했다가 와서 애 얼굴만 보면 돼. 혜수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난의 얼굴만 보면 되라는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손자 돌보는 것이 시어머니의 당연한 의무라는 건가? 자신은 밤잠도 못 자며 하온이를 키우는데 해리는 그저 출근했다 와서 얼굴만 보면 되는 건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박혜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모든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시 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온이가 돌이 지나고 박혜순의 서울 생활도 그렇게 바쁘게 2년 반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온이는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할마를 외쳤고 혜순에게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함 뒤에는 점점 쌓여가는 피로와 함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의구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해리는 대학 동창들과 모임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는 해리의 모습을 보며 혜수는 문득 자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거울을 제대로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매일 아침 해야 할 일들에 쫓겨 자신을 돌볼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하온이 좀 부탁드릴게요. 저녁까지는 들어올 예정이에요. 해리는 명품 핸드백을 메고 향수를 뿌리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혜순이 하온이를 돌볼 것을 전제로 한 말이었습니다. 묻지도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처럼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갔다 와. 혜수는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뭔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만나 차 한 잔 마셔본 적이 있었을까? 군산에 있던 친구들이 그리웠지만 하온이를 두고 멀리 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해리가 나간 후 혜수는 하온이와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온이는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했습니다. 블록을 쌓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간단한 간식을 만들어주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하나로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재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온이는 아빠를 보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할머랑 놀았어. 그래, 할머니랑 뭐 했어? 민재는 아들을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혜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부자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재는 아들과 잠깐 놀아주기는 했지만 금세 자신의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재야, 저녁 준비됐다. 네, 엄마. 저녁 식탁에서 민재는 오늘 있었던 회사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떻고, 상사가 어떻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떻고, 혜수는 조용히 들으며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민재의 이야기 속에는 혜순의 하루나 고생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혜리는 언제 들어와?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늦을 수도 있대요. 민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할지에 대한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혜리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하온이 잘 잤나요? 응, 9시쯤 재웠다. 다행이네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혜리는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학 시절 이야기, 서로의 근황, 맛있었던 레스토랑 이야기까지 마치 오늘 하루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행복해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그 행복이 온전히 자신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서서히 마음에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리가 회사 동료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내가 시어머니 불러오자고 했거든. 애 봐줄 사람 없으면 내가 일을 못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육아 도우미 쓰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지. 시어머니한테는 월급 줄 필요도 없고. 혜수는 복도에서 그 말을 듣고 발이 땅에 뿌리 박힌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일까지 다 해주시니까 일석이조지. 청소, 빨래, 요리까지. 나는 정말 편해졌어. 애 낳고도 이렇게 자유롭게 살 줄 몰랐다니까. 혜리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 선택을 했는지 자랑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혜수는 벽에 기대어 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육아 도우미보다 경제적이라고? 월급 줄 필요도 없다고? 혜순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2년 반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진 가사와 육아. 자신의 건강과 시간,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모두 내어준 시간들. 그것이 그저 경제적인 선택이었다는 말인가? 그날 밤 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민재는 정말 자신을 그리워해서 모시자고 한 것일까? 아니면 혜리의 말처럼 그저 경제적이고 편리한 선택이었을 뿐일까? 다음 날 아침 혜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도시락을 쌌습니다. 하지만 손놀림 하나하나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기계적으로 마치 일을 하듯이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혜리의 인사도 예전과 같았지만 혜순의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오늘도 일 잘 부탁드려요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혜순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일꾼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모욕과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혜리의 충격적인 전화 내용을 들은 후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박혜순의 서울 생활 3년째, 하온이는 이제 4살이 되어 말도 제법 하고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제잘거렸습니다. 하지만 혜순의 마음속 의구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리가 심각한 얼굴로 가계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요. 하온이 어린이집비도 올랐고 전기세도 많이 나왔네요. 해리의 말에는 어딘가 계산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해답을 정해두고 문제를 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수는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민재와 해리 모두 직장을 다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니? 그렇구나. 생활비를 좀 아껴보지 그러니? 저희도 최대한 절약하고 있는데 혹시 어머님께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머님도 이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거니까요. 해리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해순의 가슴에는 뭔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온종일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하면서도 돈까지 보태라는 것인가? 하지만 해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함께 사는 식구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군산집 정리할 때 가져온 돈 중 일부를 내놓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돌려드릴게요. 해리의 고마운 표현은 진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수는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니, 돌려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받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 한 달 후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님, 하온이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일러도 고장나서 이번에도 해리는 자연스럽게 해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해순은 또다시 자신의 돈을 꺼내주었습니다. 손자의 병원비라니 거절할 수 있는 할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후 해순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해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며 고가의 화장품과 옷을 주문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해리야,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그런 비싼 걸 사도 되겠니? 해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해리는 순간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아, 이건 회사에서 필요한 거예요. 고객 미팅도 있고 외부 행사도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해리의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해순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구매일까? 아니면 자신의 돈을 이용해서 사치를 부리는 건 아닐까? 그 즈음 해순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산에 절친 이정자가 조카의 결혼식 때문에 서울에 올라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해순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정자와의 만남은 해순에게 새로운 각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명동의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은 두 친구는 오랫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해순아,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 서울 생활이 힘드니? 이정자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해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해순아, 나한테는 솔직히 말해봐. 뭔가 힘든 일 있지? 이정자의 다정한 재촉에 해순은 결국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며느리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그리고 생활비까지 보태달라는 요구까지. 이정자는 해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해순아, 그건 아니야. 내가 온종일 집안일하고 애 키우면서 돈까지 되는 게 말이 되냐? 그 사람들이 너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배려해야지. 해순아, 내 돈이 줄줄 새고 있어. 그건 내 노후를 위한 돈이야. 돈도 돈이지만 이미 그것들은 너를 어머니로 보고 있지 않아.
지금 이런 식으로 쓰면 나중에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정자의 직설적인 말에 혜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군산에서 가져온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그리고 혜수나, 내가 민재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말은 안 할게. 그리고 너의 판단에 맡길게. 그래도 내 뒤엔 항상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 언제라도 군산으로 내려오면 내가 무조건 도와줄게. 돈 없으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되지 뭐.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잘 생각해. 이정자의 말은 혜순에게 새로운 희망과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언제든 군산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혜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직접 배로 낳아 키운 아들은 자신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남인 친구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다니. 이정자의 진심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정자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돈이 줄줄 새고 있어. 내 노후를 위한 돈이야.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그날 밤 혜수는 자신의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군산에서 가져온 돈이 벌써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몇 년 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혜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일까?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는 걸까? 그러나 박혜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충격과 모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정자와의 만남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그 2년은 박혜순에게 가장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자뿐만 아니라 군산의 다른 친구들까지도 혜순아, 이제 그만 돌아와라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혜순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직접 배로 낳아 키운 아들 민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6살이 된 하온이가 할머니, 어디 가지 말라며 매달릴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텨왔습니다. 민재가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상철과 어린 민재, 세 식구가 함께했던 그 소중했던 시간들. 군산 바닷가에서 민재가 엄마 아빠를 외치며 달려오던 모습, 봉제 일을 마치고 돌아와 아들이 엄마 왔다 며 안겨오던 그 따뜻한 순간들, 남편과 함께 민재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참 행복하다고 속삭이던 그날들이 생생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키운 아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혜순의 생각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 2년 동안 혜순은 자신의 상황을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가족들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순에게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손목이 욱신거렸고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넣을 때면 어깨와 팔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5년 넘게 쌓인 과로의 결과였습니다. 처음에는 파스를 붙이고 참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혜수는 평소처럼 민재의 도시락을 싸려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잠깐 벽에 기대어 쉬려는 순간 손목에 극심한 통증이 올라와
포장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마침 일찍 일어난 해리가 부엌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진심 어린 걱정이라기보다는 도시락이 늦어질까봐 하는 우려에 가까웠습니다. 괜찮아. 그냥 손목이 좀 아파서. 아, 그럼 오늘 도시락은 안 싸도 될 것 같아요. 민재 오빠가 밖에서 사 먹을 수 있을 테니까. 해리의 말에는 혜순의 몸을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으면 내일은 또 해주겠지라는 식의 임시 방편적 배려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혜순의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듯 머리가 지끈거렸고 손목 통증 때문에 설거지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4살 하온이가 할머니의 이상을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할머니, 왜 아파? 하온이는 혜순의 손을 만져보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그 순간 혜순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작은 손자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애잔했습니다. 괜찮다, 하온아.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혜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민재가 돌아와서야 혜순의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혜순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그럼 내일 병원 가보시죠. 민재의 말은 일견 배려 깊어 보였지만 혜순은 그 말 속에 숨겨진 뜻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쉬고 나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라는 기대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혜순은 혼자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혜리는 출근해야 한다고 했고 민재는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미안해했습니다. 4살 하온이만 할머니, 아프지 말라며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손목 건초염과 어깨 근육염증, 그리고 고혈압까지.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특히 손목 사용을 최대한 줄이시고 혈압 관리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의사의 당부를 들으며 혜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라. 이 집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병원에서 돌아온 혜순을 맞이한 것은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과 널어놓지 못한 빨래였습니다. 혜리는 출근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갔고 하온이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하온이의 말에 혜순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손목 사용을 줄이라고 했지만 손자가 배고프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녁에 민재와 혜리가 돌아왔을 때 혜순은 조심스럽게 병원 진료 결과를 알렸습니다. 의사가 과로 때문이래. 좀 쉬면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더라. 민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혜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죠? 병원비도 나갔을 텐데. 혜순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온 첫날, 며느리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생활비였습니다. 혜순의 건강이나 회복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민재도 아내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회사에서 빠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달 카드값도 많이 나와서.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혜순은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아플 때조차 걱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하는 존재. 그저 일만 하면 되는 기계 같은 존재.
그날 밤 혜수는 이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자야, 나 병원 다녀왔어. 어머, 혜순아, 어디 아파? 심한 거야? 이정자의 첫 반응은 순수한 걱정이었습니다. 혜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목이랑 어깨 아픈 거는 괜찮은데. 정자야, 나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 혜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걱정하는 가족들, 자신의 건강보다 불편함을 우려하는 태도 뒤. 혜순아,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아. 더 이상은 안 돼. 이정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같은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혜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박혜순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손목 사용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이 집에서 그런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6살 하온이는 여전히 할머니만 찾았고 민재와 혜리는 자신들의 일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혜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혜순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마치 일하지 못하는 짐이 된 것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겉으로라도 어머님, 고생 많으세요라는 인사를 건넸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혜수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손목이 아파 설거지가 힘들어도, 어깨가 결려 빨래 널기가 고통스러워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5년 넘게 해온 일들을 하루아침에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하온이가 할머니 아파? 라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혜순의 마음을 짓밟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혜순은 평소보다 일찍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목 통증 때문에 모든 일이 평소의 2배는 걸렸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깎고 멸치 육수를 우리고 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아픈 몸이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이 혜순에게 남은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혜리가 퇴근해서 돌아온 것은 저녁 7시경이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관문을 힘차게 닫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 다 됐나요? 혜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다 됐어. 하온이랑 같이 먹자. 하지만 혜리는 식탁에 앉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준비된 음식들을 훑어보더니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반찬이 겨우 이것뿐이에요? 혜수는 당황했습니다. 평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반찬을 준비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혜리야, 뭔 소리야? 김치, 나물, 계란말이, 된장찌개까지 다 있잖니. 그게 뭐가 특별해요? 매일 똑같은 음식만. 다른 집들은 안 그런데 우리 집만 이래요. 혜리의 말에는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식사를 준비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다니. 그럼 혜리야, 내가 하고 싶은 음식 있으면 말해. 내가 해줄게. 혜순의 다정한 제안에 혜리는 더욱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그때 하온이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밥 먹자. 하온이의 밝은 목소리가 긴장된 분위기를 잠깐 누그러뜨렸습니다. 혜수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하온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하지만 해리는 여전히 기분이 풀리지 않은 듯 투덜거렸습니다. 식사 중에도 계속해서 음식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김치도 너무 짜고 된장찌개도 맛이 이상해요. 혜수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온이 앞에서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리의 핀잔은 계속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혜수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아파 그릇을 잡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하온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던 중 혜순의 아픈 손목이 그만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큰 소리에 놀란 해리가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그릇이 다 깨졌잖아요. 미안해, 손목이 아파서 힘이 안 들어가네. 혜순이 사과하며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워 담으려는 순간 해리가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제 좀 그만하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안 아프면 안 아픈 대로 뭔가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한 푼 벌어오지도 못하면서 이 집에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혜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시부모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머님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대드리고 이제 정말 한계예요. 그 순간 혜수는 머릿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간 꾹꾹 눌러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마치 팽팽히 당겨진 실이 한계를 넘어서자 끊어지듯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차가운 무언가였습니다. 그건 바로 말로 표현되지 않는 형언할 수 없는 서글픔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집을 위해 살아온 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자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무수한 밤들, 아픈 몸을 이끌고도 정성스럽게 차린 수천 번의 식사들, 사랑한다고 믿었던 가족을 위해 바친 모든 것들이 결국 돈 한 푼 없는 주제라는 말 한마디로 짓밟혀 버렸습니다. 혜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저 무급 일꾼이었다는 것을, 그것도 이제는 쓸모없어진 늙은 일꾼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혜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이 집을 위해 헌신해온 세월이, 손자를 키우며 흘린 땀과 눈물이, 그 모든 것이 돈 한 푼 없는 주제라는 한마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니? 여태까지 그럼 나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혜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 순간 해리가 더욱 잔혹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어머님이 여기서 하시는 일들, 파출부 아주머니 써도 월급 주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월급은커녕 오히려 돈만 축내시잖아요. 그 순간 혜순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파출부 아주머니, 월급, 돈만 축내는. 혜수는 깨진 그릇 조각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5년 동안 참고 또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온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한테 소리 질러?
할머니 아파. 그 울음소리에 혜수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손자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혜수는 조용히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똑똑히 알겠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러니 한마디도 더 하지 말거라. 박혜수는 담담히 대답했으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품 안의 자식을 그리워하며 참고 지낸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아들과 손주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게 한낱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정자를 비롯한 주변에서 만류했는지 그제서야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밤 박혜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지만 눈은 천장을 응시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해리의 그 잔인한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파출부 아주머니 써도 되는 일, 돈만 축내시잖아요. 5년간 쌓인 모든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혜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시락을 싸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혜수는 자신의 작은 방 한쪽에 있던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서울로 올라올 때 가져온 그 가방이었습니다. 혜수는 차근차근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상철의 유품들, 군산에서 가져온 사진들, 그리고 35년간 사용해온 바늘통까지. 많지 않은 물건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자신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에 든 것은 남편과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행복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혜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철이 살아있었다면 과연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혜수나 이제 그만 집으로 와라고 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리한 것은 하온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할머니와 손자의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혜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온이를 두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하지만 혜순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온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런 환경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시당하고 모욕받는 모습을 보며 자란다면 하온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혜수는 휴대폰을 들고 이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이정자는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순아,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정자야. 나 이제 군산으로 내려갈 거야. 이정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혜순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결연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그냥 내려와. 내려와서 나랑 편하게 지내자. 이정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혜수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해리의 모욕적인 말들, 자신이 느꼈던 절망감, 그리고 내린 결심까지. 혜순아, 잘 결정했어. 나도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언제 내려올 거야? 오늘 당장은 힘들고 일주일 안에는 내려가고 싶어. 정자야, 그때 말한 집 아직 있어? 당연하지. 언제든 준비해 놓을게. 그리고 혜순아, 이번엔 정말 돌아오는 거야. 약속해. 이정자의 다정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혜수는 소리를 억지로 참으며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진짜 친구가 무엇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울지 마, 혜순아. 다 괜찮아질 거야.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려와서 남은 여생 나랑 오순도순 지내자. 이정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자신도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혜수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사업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 업체에 전화를 걸어 견적을 받고 가장 합리적인 곳을 선택했습니다. 네, 할머님. 그럼 내일 모레 오전에 방문해서 짐 확인하고 그 다음날 이사 진행하면 되겠네요. 이사업체 직원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혜수는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 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혜수는 주소 이전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전입신고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 치료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집안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고 혜리는 하온이를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도 혜순이 새벽부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도시락은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도시락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사 먹어라. 민재는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혜리도 하온이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나갔습니다. 어젯밤의 일에 대해 사과나 후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혜수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년간 이 집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무급파출부가 아니라 자유로운 한 사람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혜수는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군산으로 이사갈 준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남아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새 출발을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수는 문득 5년 전 이 길을 처음 걸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혜수는 거실에 앉아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5년간 정성스럽게 가꾸고 돌봤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혜수는 종이와 펜을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온이에게 남길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사랑하는 하온이에게, 할머니가 너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다. 할머니는 이제 군산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하온이를 두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할미도 할머니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하온아, 그동안 이 할미를 사랑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 사랑해라고 말해주던 내 목소리가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 할머니가 없어도 하온이는 씩씩하게 잘 자라다오. 가끔 할머니 생각나면 하늘을 보렴. 할머니도 하온이 생각하며 살 거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 소중한 손자야. 할머니가. 편지를 다 쓰고 나자 혜순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혜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틀 후 아침, 이사업체 직원들이 도착했을 때 민재와 해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혜순이 남긴 편지를 발견한 것은 바로 그 아침이었습니다. 하온이 방 책상 위에 놓인 그 작은 편지 한 장이 이 집에 얼마나 큰 폭탄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민재는 어머니 방 앞에서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혜순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래, 결정한 일이야. 혜리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5년간 자신들이 얼마나 혜순에게 의존해 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인이 가장 절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그냥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당황스럽잖아요. 어머님이 군산 가셔도 좋을 게 있겠어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는데. 민재도 아내의 말에 동조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시려고 해요? 우리가 가족인데 대화로 풀 수 있잖아요. 혜리는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혜순이 단순한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혜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나 실컷 편하게 지내고 이제 각자 알아서 살자.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이사업체 직원들이 짐을 옮기는 동안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어한 것은 6살 하온이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가는 거야? 하온이도 같이 갈래? 하온이는 할머니의 다리에 매달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혜순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온아, 할머니가 편지 써놨단다. 잘 읽어보고 할머니 생각날 때마다 하늘 보렴. 할미 영원히 가는 거 아니니까. 혜순은 마지막으로 하온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하온이는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하온이가 착하게 할게. 그 말에 혜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온이를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라고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때 혜리와 민재가 진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짐을 차에 싣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정말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 정말 안 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혜리가 울먹이며 혜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민재도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혜순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돈 한 푼 없으면서 시부모 대접 받으려 한다고? 파출부 아주머니 써도 된다고? 돈만 축낸다고? 원래 시어머니들이 다 그런 거라고? 이제 와서 뭘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5년 동안 뭐 했니? 이제 너희는 나에게 있어 완전 남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는 절대 연락할 생각하지 말거라. 혜리와 민재는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지만 혜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들어줄 말도 들어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5년간 쌓인 상처와 배신감은 어떤 말로도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모든 짐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혜수는 마지막으로 5년간 살았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하온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혜순이 떠난 후 첫 번째 저녁, 이 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민재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아침 식기는 그대로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 하온이는 울다 지쳐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혜리는 회사에서 일찍 들어와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하지? 민재의 물음에 혜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녁 준비는 혜순의 몫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요리다운 요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은 배달 음식으로 때웠습니다.
하지만 하온이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밥 먹고 싶어? 할머니는 언제 와? 하온이의 물음에 민재와 혜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온이가 유치원 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할머니 없으면 안 가. 할머니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온이는 현관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혜리는 회사에 늦을까봐 초조했고 민재는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결국 그날 혜리는 회사에 2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상사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최 대리 개인 사정으로 자꾸 늦으면 곤란하잖아요. 혜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혜순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셋째 날 집안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였고 싱크대에는 며칠치 그릇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하온이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민재는 회사에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집안 걱정뿐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점심 메뉴를 의논할 때도 혜순이 싸준 도시락이 생각났습니다. 혜리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하온이 때문에 출근이 늦어지고 저녁에는 집안일에 시달렸습니다. 손톱도 부러지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5년간 혜순이 묵묵히 해내던 일들을 고작 며칠 했을 뿐인데 얼마나 많은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두 사람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 능력도 떨어졌고 집안은 더욱 엉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온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아 걱정이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다시 모셔와야 해. 혜리가 먼저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민재도 동감했습니다. 그래, 내가 군산까지 가서 무릎 꿇고라도 모셔올게. 하지만 혜순의 전화번호로 걸어도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예 받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토요일에 차를 몰고 군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온이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를 보면 하온이가 좋아할 것이고 혜순도 손자를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산까지 가는 3시간 동안 민재와 혜리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혜순을 다시 서울로 모실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의논했습니다. 어머님이 화가 많이 나셨을 거야. 그래도 하온이를 보시면, 응, 그래도 기회는 있을 거야.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드리면.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혜순이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군산 앞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민재와 혜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자신들을 용서해 줄까? 다시 서울로 돌아와 줄까? 그러나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박혜순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군산 앞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도착한 민재와 혜리 그리고 하온이는 이정자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3시간의 긴 여행 끝에 마주한 것은 바다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는 평화로운 동네였습니다. 서울의 복잡하고 답답한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혜순이 살고 있는 집은 작지만 깔끔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채소들이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었고 대문 앞에는 혜순이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작은 화분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습니다. 5년간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혜순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민재가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혜순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혜순의 얼굴에는 놀람도 반가움도 심지어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그들이 완전한 남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뭐하러 왔어? 혜순의 첫마디는 차가웠습니다. 5년간 함께 살았던 가족을 대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하온이가 혜순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혜순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하온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6살 손자를 냉정하게 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하온이야. 하온이 왔어. 하온이는 할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혜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하온이의 울음소리에도 혜순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온아, 할머니가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니?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단다. 혜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해리가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날 밤에 정말 심하게 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리야, 내가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잖니. 나는 정말 돈 한 푼 없는 늙은이고 너희에게는 짐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각자 살자.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머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리의 절규의 혜수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배워야지. 나도 72세에 새로 배우고 있어. 혜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민재가 급히 막아섰습니다. 엄마, 제발요. 하온이를 보세요. 하온이가 얼마나 할머니를 그리워하는지. 민재야, 하온이는 잘 자랄 거야. 어린이집도 있고 너희 부모도 있잖니. 나 없어도 충분해. 혜순의 말에는 더 이상 모정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남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정자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혜순아, 누구야? 아,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야. 금방 갈 거야. 이정자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볼일 다 봤으면 이제 빨리 가세요. 혜순이가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고요. 민재와 혜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혜순의 단호한 태도와 이정자의 차가운 반응에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그럼 하온이라도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해리의 마지막 부탁에 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하온이가 혼란스러워할 거야. 깔끔하게 정리하자. 결국 세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온이는 계속 울면서 할머니를 부르며 매달렸지만 혜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하온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민재와 혜리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순도 집안에서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짐했건만 자식 간의 정을 끊어낸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결정은 했어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직접 배로 낳아 키운 민재를 내쳐낸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고 너무 늦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의 집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민재는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웠고 혜리는 육아와 가사에 지쳐 예전의 미모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온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비싼 돈을 주고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는 혜순처럼 정성스럽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음식 맛도 다르고 하온이를 돌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하온이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밥이 먹고 싶어? 할머니는 언제 와? 하온이의 이 질문에 민재와 혜리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군산에서의 혜순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작은 마당에 나가 키우고 있는 채소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서울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땅을 만지고 씨를 뿌리는 일이 이렇게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줄 몰랐습니다. 7시가 되면 이정자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30분 정도 걸었는데 서울의 복잡한 교통소음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바닷바람이 폐 속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이 상쾌했습니다. 혜순아, 오늘 물색이 참 좋다. 그러게 말이야. 이런 바다를 매일 볼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 산책 후에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시장을 봤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요리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사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내 식구 분량을 생각해야 했는데 이제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장복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사람들의 옷수선을 해주었습니다. 35년간 단련된 바느질 솜씨는 여전했고 동네에서는 소문이 나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 벌당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자신의 기술로 번 첫 수입이라 뿌듯했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해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계란말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서울에서처럼 매일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편한지 몰랐습니다. 설거지도 그릇 몇 개면 끝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이정자와 함께 동네 정자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서울 생활 이야기를 하면 모든 할머니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고, 그런 고생을 하고 살았어? 우리 혜순이가 얼마나 착한데.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면 진작에 나와야지. 할머니들의 위로와 지지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마음 편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은 더욱 여유로웠습니다. 6시면 모든 일을 마치고 마당에 의자를 놓고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서울에서는 밤 10시가 넘어야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는데 이제는 저녁 6시부터가 온전히 자신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동네 아주머니들이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누어 주러 왔습니다. 혜순도 자신이 수선해준 옷감 자투리로 만든 수세미나 행주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주고받는 소소한 정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밤에는 9시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남을 위해 일하느라 지쳐 쓰러지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자연스럽게 잠이 왔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아무도 자신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해주세요. 엄마, 저것 좀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혜순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지친 표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혜순아,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얼굴에 웃음꽃이 폈어. 이정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혜수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혜수는 작은 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가끔 하온이 생각이 났지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자신만의 인생을 되찾았다는 것을,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군산 바닷바람이 혜순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혜순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72세, 늦은 나이였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혜순의 남은 인생은 오직 혜순의 이름으로만 쓰여질 것입니다. 오늘 혜순이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보름달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